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1권, 그 중에서 우린 역사 파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먼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역사적 관점입니다. 이 역사는 사실과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어떤 관점을 우리가 취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인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역사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단군 신화를 예로 들어볼 건데, 이 곰이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고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에서 누군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허구다 라고 믿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대결을 해서 곰 부족이 결국엔 승리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구나 라는 관점을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관점을 취해주느냐에 따라서 역사적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어떤 관점을 취해서 역사를 바라볼 거냐? 바로 이 진보적 관점과 순환적 관점, 이 두 가지를 취해서 역사를 살펴볼 겁니다. 이 진보적 관점의 경우에는 여러분 옛날에 포켓몬스터 아시는 분 있나요? 포켓몬스터 하다 보면 스타팅 포켓몬이라고 처음에 포켓몬을 줍니다. 그 중에서 아주 귀여운 공룡 포켓몬인 파이리라는 포켓몬이 있는데, 이 파이리가 진화를 하면은 조금 좀 재수없는 포켓몬인 리자드로 진화를 해요. 또 이 리자드가 또 진화를 하면 좀 늠름하고 좀 어른 같은 성체 포켓몬인 이제 리자몽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역사가 어떤 한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관점이 바로 이 진보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순환적 관점은 뭐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또 겨울이 반복되듯이 일정한 패턴이 역사 안에서 반복된다는 것이 바로 순환적 관점입니다. 또 예를 들어보면 우리 역사책 같은 거 보면 어떤 왕조가 이렇게 설립이 되고 그 왕조가 잘 가다가 이제 부패를 해요. 부패를 했다가 망하고 그때 또 새로운 왕조가 설립되고 이런 패턴의 반복이라고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우리가 순환적 관점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어떤 관점을 취해서 우리 역사를 살펴볼 거냐? 바로 역사가 이 원시부터 고대, 그리고 중세 전기, 중세 후기, 근대로 발전한다는 이 진보적 관점을 취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우리가 생산수단, 그리고 지배체제, 사상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난다는 순환적 관점을 동시에 취해서 역사를 살펴볼 겁니다. 자, 시작은 바로 원시 공산사회입니다. 이 원시 공산사회를 잘 설명하기 위해선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주위에 한 10명 정도만 생각해 보세요. 그 10명이 다 같이 무인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무인도에 들어가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구해야 될 겁니다. 열매도 먹고 낚시도 하고 사냥도 하고 그렇게 돌아다녀야 될 텐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멧돼지 한 마리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저 혼자 잡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같이 온 10명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멧돼지를 잡을 건데 같이 협력을 해서 멧돼지를 잡아보자 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멧돼지를 이렇게 몰고 가고 누군가는 또 사냥을 하고 누군가는 또 도축을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얻은 생산물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그 당시에는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한 생산물을 공평하게 나눴다고 해서 우리가 원시를 공산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엄청난 발견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또 열매를 먹고 이 땅바닥에 버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씨앗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보니까 이렇게 줄기가 올라와 있어요. 또다시 일주일 뒤에 보니까 이 열매가 이렇게 10개씩 맺혀 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혁명적인 발견이었어요. 왜냐하면 과일을 한 개 먹으면 공짜로 10개씩 주니까 1 플러스 10 이런 엄청난 파격적인 이벤트였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걸 멈추고 정착을 하게 되죠. 농사하면 되는데 왜 굳이 번거롭게 돌아다녀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착 생활을 시작하고 같이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족이란 사회가 성립되게 되죠. 근데 또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이 살짝 줄어들게 되었어요. 농사만 하면 되니까 이 과학적인,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바로 자연현상을 탐구하기 시작한 거죠. 잘 생각해보니까 낮에는 해가 뜨고 또 밤에는 달이 뜨는데 이건 왜 그럴까? 또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딱 비비다 보면 불이 막 올라오는데 이건 또 왜 그럴까?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가 원시 종교가 발달하게 됩니다. 고대에는 우리 자전이나 공전, 그리고 마찰력 같은 개념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지성을 도입해서 왜 낮에는 해가 뜨고 왜 밤에는 달이 뜨는지 그런 법칙을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원시 종교였죠. 이런 겁니다. 낮에 해가 뜨는 이유는 해의 신이 있기 때문이다. 밤에 달이 뜨는 이유는 달의 신이 있기 때문이다. 불이 나오는 이유는 불의 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 것처럼 이 불의 신, 수의 신, 달의 신, 해의 신 이런 것처럼 원시에는 이런 다신교, 여러 신을 믿는 원시 종교 형태가 그렇게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도 갖추고 이 부족끼리 농사도 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였냐? 부족끼리 모여 사는데 인구가 많아지는 겁니다. 인구가 많아지니까 가지고 있는 땅만으로 이 인구를 충당할 수가 없었어요. 부족장이 고심에 빠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 옆부족에 땅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옆부족 사람들은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부족 사람들은 이 음식을 잘 먹지 못해서 딱 한 대만 치면은 쓰러질 것 같이 사람들이 굉장히 말랐습니다. 우리가 옆부족으로 찾아가서 땅을 뺏어오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겠어요. 이렇게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찾아오는데 땅이 없어도 지금 만들어서 줘야 될 팔자인 겁니다. 이렇게 옆부족 사람들은 우리 부족에게 땅을 뺏기게 되고 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졌던 옆부족 사람들은 우리 부족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럼 대신 우리가 너희들 땅도 경작해 줄 테니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농작물만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일종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계급 구조가 발달하게 되죠. 이런 겁니다. 생산수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생산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생산물은 군사력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이 군사력이 권력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 노예와 지배계층이라는 계급 구조가 형성되게 되죠. 결국 우리 생산수단의 차이가 계급이라는 하나의 체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점점 부족이 커지면서 국가가 형성됩니다. 국가엔 또 왕이 있겠죠. 왕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날부터 이 노예들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해요. 사실 노예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었죠. 자기가 땅도 다 경작해주는데 내가 생산한 건 다 위에서 가져가고 근데 위에 애들은 우리한테 계속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내리고 이 노예들이 화가 납니다. 그렇게 여러 나라에서 반란이 일으키게 되고 또 옆 나라 국왕은 죽었다는 소식이 막 들려옵니다. 그럼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 좀 위험하구나 해결을 해야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 자리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사실 내가 그동안 말 안 했는데 너희 원시 종교 있지? 너희가 믿는 신들이 있지? 사실 나도 신 중에 한 명이다. 내가 신이다. 너희들을 못 먹고 못 살 것 같으니까 너희들을 통치해주기 위해서 내가 직접 이 위에 군림한 것이다. 라는 논리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지배체제적 정당성을 이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체제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종교라는 사상이 지배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죠. 국가가 잘 운영되기 시작하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땅이 너무나 커진 거예요. 왕이 혼자서 이 지방을 다 점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신의 친인척, 가족, 친한 친구 이런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영주라고 부르죠. 영주는 뭘 해주냐? 국왕에게 대신 지방을 정치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왕은 이들에게 공토라는 영지를 하사하죠. 일종의 계약관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영주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영주들끼리 이 땅을 나눠 가지니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땅 뺏고 내 땅을 더 키우고 싶고 그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영주끼리 치고받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주 입장에서 내 목숨이 언제 위험해질지 모르니까 어떻게든 이 계책을 내야 됐어요. 그러던 도중에 옆 마을로부터 어떤 소문이 들려옵니다. 옆 마을에 엄청 잘 싸우는 사람이 있다. 전쟁에 나갔다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 그 소식을 들은 영주는 옆 마을로 찾아가죠. 그 기사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목숨이 되게 위험한 상태인데 내가 너한테 좀 땅을 줄 테니까 내 목숨 좀 살려줘라. 서비스 제공해줘라. 라는 계약을 맺게 되죠. 이렇게 기사는 땅을 받고 영주는 그 대가로 목숨을 보호받는 어떤 계약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기사가 또 땅을 받으니까 걱정이 생겼어요. 기사 입장에서 무예를 좀 갈고 닦아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이 땅을 경작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한테 부탁을 하죠.
노예야. 내가 시간이 없는데 내가 땅을 대여해 줄 테니까 너희 노예들은 그 대가로 나한테 좀 경작물을 제공 좀 해줘라. 나는 또 한 가지 계약을 맺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국왕과 영주의 계약, 영주와 기사의 계약, 기사와 농노의 계약을 통틀어 합쳐서 우리가 봉건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국왕보다 영주의 권한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지방분권제라고 부르게 되었죠. 이렇게 생산수단은 토지였고 지방분권제 중심의 중세전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 중세의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바로 이 종교가 변화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스 로마시나 풀의 신, 물의 신, 불의 신 이런 다신교 사회에서 예수 하나의 신을 믿는 일신교 형태로 종교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 신들의 권위가 하나로 뭉쳐지니까 종교의 권위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권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한낱 인간이 신을 지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왕이 다시 한번 계책을 마련해야 됐어요. 사람들 불러 모아서 내가 신이라고 했었지. 그건 솔직히 내가 보기에도 살짝 무리수가 있었고 사실 나는 신의 대리인이다. 신이 허락을 해줘서 내가 너희들을 잘 다스리라고 신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략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은 직접 자신을 신이라고 지칭하는 것에서 신의 대리인 입장을 자처하게 되고 결국 일신교 형태로 자신의 지배 사상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또 중세 전기가 잘 유지되고 있었어요. 국왕과 영주, 종교 이 세 세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중세 전기가 잘 운영되다가 이제 또 국왕이 조금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영주의 권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언제 저를 노릴지 모르는 거예요. 국왕이 목숨이 위험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계책을 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쟁이었어요. 전쟁을 한 번 했다 하면은 엄청 많은 물자와 엄청 많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영주의 권한이 엄청나게 눌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100년 동안 전쟁을 한 100년 전쟁, 10년 전쟁, 그리고 이름이 예쁜 장미 전쟁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발생하게 되죠. 중세에 결국 많은 전쟁이 발생했던 이유는 국왕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해석을 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전쟁으로 영주의 권한이 낮아지게 되고 국왕의 권한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중세 후기 절대 왕정 사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때도 역시 생산수단은 토지였고 지방 분권제에서 절대 왕정제로 지배체제가 변경되게 되죠. 그 사상은 여전히 종교였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이동수단인데 전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동수단 역시 발전하게 되었죠. 말을 쉬게 하는 휴게소인 역, 그리고 도로가 발달되었고 회로로는 납침반, 항해슬, 조선소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수단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무역이 발달하게 되죠.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싣고 갈 수 있고 또 이 물건을 빠르게 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이라는 것을 발명하게 되죠. 이렇게 새로운 생산수단인 공장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공장은 엄청난 생산수단이었어요. 예전에 수공업으로 사람들이 시계를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하나 만드는데 1시간이 걸린다면 이 공장으로는 시계를 100개 만드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가진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었고 또 엄청나게 많은 물건은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이어지면서 공장이 하나의 생산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공장을 가진 권력자를 신권력이라고 부르게 되고 토지 중심의 권력자를 우리가 구권력이라고 부릅니다. 공장을 소유한 사람은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불렀죠. 이 신권력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구권력은 종교라는 사상이 있었는데 이 신권력에게는 자신만의 사상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권력이랑 좀 싸우려고 해도 국왕이 나 신인데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어쩔 건데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권력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와중 마침 때가 좋게 종교 세력이 완화됩니다. 그때부터 종교가 슬슬 부패하기 시작했고 또 국왕이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 세력을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종교의 권위가 떨어지게 돼요. 이 종교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이성 중심의 과학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럼 이 계급 체제를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평등 사상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한 이 국가가 어떻게 설립됐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필요를 위한 계약으로 국가가 성립됐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계약론이었죠.
평등, 사회계약력 중심의 사상을 부르주아 계층, 신권력이 가지게 되고 국권력과 맞붙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맞붙게 되고 결국 신권력이 이기게 되면서 이 자본주의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성립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원시 공산 사회부터 고대 노예제, 중세 전기 지방분권제, 중세 후기 절대 왕정제, 또 근대의 자본주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자본주의에는 이 부르주아가 지배계층이었다면 여기는 프롤레타리아라는 지배받는 계층이 존재했고, 또한 이 이성이란 사상 대신 또 애국이라는 사상이 추가됐어요. 우리가 알바를 하다 보면은 알바한 돈을 막 점장님한테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알바 입장에서 이런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너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건 전부 다 국가를 위한 일이다 라는 애국 사상으로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지배계층이 정당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자본주의는 애국이라는 사상을 중심으로 지배체제가 유지되면서 공장이라는 생산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대 자본주의가 성립되게 되죠.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저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